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2017년 경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비트코인일 겁니다. 서민들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재테크다. 아니다. 실체가 없는 위험한 거품이자 사기다. 이런 찬반, 긍정, 부정이 팽팽했죠. 정부의 규제는 일단 부정적인 쪽으로 좀 쏠려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어떤 이슈인지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정리해봅니다. 오늘 경제톱 이슈는 한 해 경제 이슈 정리와 내년 전망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에게 듣습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외면받아왔던 경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자 이야기입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로서의 주권도 있는 건데요. 화학물질 공포증부터 여러 사건 사고까지 또 소비자 피해 문제까지 내년엔 좀 나아질까요? 이 분야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늘 겨울을 따뜻하게 해준 경제의 소리. 올해 마지막 경제의 소리는 인천 연탄은행의 연탄 나눔 이야기입니다. 김미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참여 코너 공감사전은 생생경제 시상식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상, 이름도 짓고 수상 이유도 밝혀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상 가능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7년 마지막 김우성의 생생경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올해 마지막 생생경제 인터뷰이기도 한데요. 좀 특별한 인터뷰를 처음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를 가장 뜨겁게 달군 경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가상통화, 정부의 말이고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확천금에 대한 얘기도 쏟아냈고요. 또 급등락하는 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관심을 갖다 보니 비트코인 패인, 비트코인 좀비 이런 말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조금 강력한 규제 방향으로 다시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안은 나온 건 아니지만 거래소 폐쇄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좀 강력한 피해 예방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망이 어떨지 올 한 해 정리하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박성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준입니다. 정말 올해 경제 이야기하면서 이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121만 원이 1월 1일 가격이다. 지금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수천만 원대로 뛰었는데 전체적으로 흐름 또 의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올해가 이제 비트코인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네네. 올 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만 원대 초반에서 현재는 이제 2천만 원대니까 한 20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올 초 100만 원대에서 2천만 원 오르는 그 시세 그래프를 보면은 네네. 전체적으로는 큰 어떤 급락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네. 그리고 항상 말하는 변도폭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게 사실은 올해 비트코인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시세에 대한 보도 위주로 가고 있고 정부도 가격에 대한 불안정 때문에 좀 규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가격 논란 얘기를 좀 한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네. 계속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거품이 꺼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 형성 앞서도 흐름 얘기해 주셨지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제 거품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10만 달러까지 간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그리고 변동폭 얘기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2009년 탄생 이래로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한 변동폭을 보면은 네. 끊임없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아, 네. 그만큼 이제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특별히 정부 정책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그런 변수가 없으면 네네. 기본적으로 변동폭도 이제 10%에서 20%대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옛날처럼 급등락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채굴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60-70% 이상 채굴이 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말씀하신 그 가격 안정화의 측면도 역시 뒷받침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비트코인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채굴량이 정해져 있어요. 네네네. 보통 2,100만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 화폐를 원했던 거예요.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문에 나온 그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금융위기가 일어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신용의 거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인플레에 대해서 극도로 이제 싫어했던 분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가 그 정부에서 발행하는 중앙 통제 방식의 그 화폐들의 문제점을 자기 나름대로 네. 일종의 대안화폐로 이제 비트코인을 탄생을 시켰고, 네네. 탄생시킨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으로 이제 디플레이션을 화폐를 원했기 때문에 고정량을 정해놨고, 네. 현재는 한 7, 80% 정도가 발행이 됐고, 앞으로는 한 20% 정도만 발행이 남아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지는 관계로 수요가 늘면 늘수록 공급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가격 상승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아직도 거품이나 혹은 가상이라는 말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뭐 블록체인을 가장 뭐랄까요. 전면에 내세운 1등 공신이 이런 암호화폐이지 않습니까? 예. 정부는 블록체인은 계속 중요하다, 살려라라고 하면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엄격한 제재 제스처를 좀 취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좀 입장 정리가 안 된 걸까요? 정부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네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한쪽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제 가상통화, 암호화폐에 대한 그 문제 제기에 대한 그 특별 대책 같은 거를 내놓고 있는 거죠. 거래소 폐쇄 얘기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아주 강한 어조로 이제 거래소 폐쇄라는 그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이 이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들은 네네. 사실은 암호화폐가 필요한 이유는 블록체인 활성화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정부의 시각은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이제 별개로 분리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저는 그거부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암호화폐를 상당히 단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네. 암호화폐가 필요한 이유는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블록체인 활성화하고 암호화폐를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강도 높게 규제하는 거하고는 좀 안 맞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건데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들을 결국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암호화폐 같은 제도인데, 뭐 많은 지금 보도 올해 쏟아지고 있고 연말 들어서 다시 좀 언론들도 많이 정리를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한국이 그라운드 제로다. 그라운드 제로, 핵폭발이 터지는 곳이죠. 이 굉장히 한국의 어떤 과열 양상을 좀 보는 시각도 담겨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센터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환경에 좀 기인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원래 하려면 원래는 이제 달러라든지 네네. 이제 이런 걸로 사야 되는 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소요 공급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외환관리법에 있기 때문에 1인당 쓸 수 있는 그 달러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또 거꾸로 해석하면은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올 초에서 아마 7월 정도부터 갑자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봤을 때 재테크라는 그 관점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특히 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네. 적은 돈으로 재테크할 수 있는 곳이 좀 없었죠. 예, 저금리에다가 부동산 규제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재테크 방식이 있겠지만 네. 일반 돈이 별로 없는 국민들은 다 상당히 어렸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 와중에 이제 옆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실제로 돈을 번 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요. 일확천금 사례가 생겼죠. 뭐 일확천금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뭐 몇 배, 몇십 배 하니까 네네. 다른 재테크 수단보다도 뛰어난 수익을 만들고 네. 그리고 또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몰리기 시작한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이제 그 좀 투자 열풍이 갑자기 급등했다. 네. 이런 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외국보다 조금 비싸진 것도 사실이고요.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특성과 관심사, 많은 분들이 지금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요,
비트코인이 네. 2개 있는데 라는 말 하면 정말 칸 안에 있는 분들이 다 쳐다보세요. 그 정도 이제 굉장히 관심사 또 열기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가 네. 일단 앞서도 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발전과 암호화폐를 좀 분리해놓고 정확하게 그 관계를 설정하지 않았다 지적도 해주셨지만 지금 정부의 이런 뭐랄까 열기를 좀 식히자라는 대책들 먹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가격도 안정화되고 이 열풍도 좀 사라질까요? 아니,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별 효과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네. 예, 그제부터 이제 그 특별 대책이 발표가 된다는 그 시장 네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보도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뭐 10%에서 15% 일시적으로 떨어진 건 맞는데 네네. 지금은 또 계속 2200대에서 1800, 1900대 있다가 지금은 조금씩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제한다고 규제할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좀 아니거든요. 패러다임이 완전 다르니까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렇죠. 걸로 치면. 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거는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걸 P2P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방식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네네.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어떤 시각에서 대책보다는 좀 더 이제 긍정적인 향후 미래 세상에 대비한 P2P 경제 생태계의 활성화를 네네. 위한 어떤 측면에서 네. 좀 새로운 관점의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네. 제가 정부에게 바라는 바람입니다. 예. 이 비트코인 처음에 공개된 논문의 소스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해볼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P2P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있는데 결국은 좀 정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뭐랄까요. 오픈, 열린 태도, 열린 방식을 좀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 뭐랄까요. 다른 세상에서 놀고 있는 것처럼 좀 대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도도 그렇고 좀 반목될 것 같다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사실 또 지금 저희가 이제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정부도 이제 여러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볼 때 뭐 과기정통부나 또는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측면의 정책도 많이 피세요. 네. 근데 이제 유독 이제 금융위원회나 이제 법무 쪽만 아주 굉장히 강한 어조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대책 주무부처가 법무부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네. 바뀌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가상 통화라는 게 이제 화폐라는 금융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초기에는 금융위원회가 하다가 네네. 지금은 이제 법무부로 이제 공을 넘겼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화폐가 아니라고도 또 금융위에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의 통일된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 시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상통화의 어떤 이제 부정적인 그 시각도 있습니다. 그거를 네네. 부정하지는 않는 건데 네. 가상통화의 건전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정부는 어떤 입장을 좀 전체적으로 기조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냐면은 이런 긍정적인 측면하고 이 네. 부정적인 측면을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네.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번 정부 특별대책을 보면 너무 한쪽에 편협돼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런 특별대책을 세울 때는 우리나라의 가상통화나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여럿 있습니다. 네네네. 중에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각자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충분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 한쪽의 시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쪽의 입장도 들어보고 제가 볼 때는 아직 충분한 토론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균형과 충분한 이해와 토론. 많은 분들도 사실 이 차익 실현보다는 그런 부분들 목말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좀 장이 필요하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박성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애청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두고 애청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죠. 공감사전 대신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혹은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친구에게, 모르는 사람 혹은 대통령에게 상을 주고 싶으면 여러분께서 그 상을 이름을 만들고 정해서 직접 주시면 됩니다. 그 사연을 보내주면 되는데요. 이른바 생생경제 대상 시상식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경제적인 의미에서 우리 남편이 정말 알뜰살뜰 아껴 살았기 때문에 자린고비상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상들이 많겠죠. 올해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다짐 성공상 주십시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을 누구에게 또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주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상 하나씩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여해 주시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오늘 참여하신 분들 많이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김생민 씨가 워낙 경제적인 이 생활경제 인기가 많죠. 그레이트상, 스투핏상 여러 상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동료에게, 자신에게, 가족에게 어떤 상 주시고 싶습니까? 9246님 벌써 보내주셨어요. 상을 주라면 YTN과 김우성께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예, 이렇게 항상 주시는 문자가 저한테는 가장 큰 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상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올해 경제 이슈 그리고 내년의 전망 풀어드리는 경제 톱 이슈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이번 주가 아니라 올해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들 또 내년 전망 알아보는 시간 마련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상 어떤 것 받고 싶으신지 보내주시라고 하는데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인철 소장님께는 개근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주말에 이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은 스스로에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차상. 아차상이요? 예, 개그는 했는데 네. 저는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죄로 비트코인을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배의 손익을 놓쳤어요. 그래서 아차상을 주고 싶습니다. 예, 앞서 비트코인 인터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못 샀다. 아차상 많이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지금 사연 많이 주고 계시네요. 자,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드리겠고요. 자, 올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장미 대선도 있었고 좀 복잡했는데 새 정부 첫 해 재정과 수출 호조로 경제 성장률 3%는 됐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올해 경제 성적표는 한 B+ 정도로 네.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경제의 1등 공신은 추경과 반도체 효과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3분기 1.5% 성장은 올해 성장이 절반 가까이를 3분기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사실상 상반기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네. 아마 출연할 때도 4월 위기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장미 대선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의 사드 보복, 네. 미국 보호무역주의, 자동차 통상임금 네. 해소, 그다음에 GM 대회 철수설까지 네. 이게 다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것들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하반기 들어서 새 정부가 이제 일자리 추경으로 돈을 풀었죠. 또 글로벌 경기 회복되면서 반도체 수출 쾌조를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중국, 캐나다와 잇따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외환 방어벽이 든든해진 겁니다. 네. 이 때문에 IMF, OECD가 국제기구 한 발 늦게이긴 합니다만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고 우리 정부 역시 올해 3.2% 정도 성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네.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3% 중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여러 가지 호조도 있었다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십니다. 이게 올해 내년 반짝이다 이런 지금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내년만 일단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유지가 되겠죠? 정부는 일단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지시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일단 정부는 2년 연속 3% 성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내년은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 진입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1인당 국민 총소득은 한 2만 7천 달러 네네. 그리고 올해가 2만 9천 달러예요. 그러니까 네. 환율 효과도 좀 있습니다. 네. 근데 환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 추산은 내년에 3만 달러를 넘어서 3만 2천 달러까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만 되면 좋죠. 네. 사실 지난 2006년에 2만 달러 돌파했거든요. 네. 13년 걸린 거예요. 3만 달러 가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3만 달러 이상 국가는 세계에서 27곳 정도이고 거기에다 인구수가 5천만을 넘는 네. 그러니까 인구수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국가는 7국가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근데 저는 3대 리스크. 환율이 너무 급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네. 1,070원까지 떨어졌고요. 맞습니다. 환율 그리고 이 금리.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석유 가격, 유가 네,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 불안해서 네. 우리가 좀 내년에도 수출이 잘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률의 상당 부분을 또 반도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매출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위기를 잘 돌파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이요. 뭐 여러 사상 최고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재테크의 이제 이 승률을 보니까 주식 투자하신 분, 부동산 투자하신 분,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은 벌었습니다, 돈을. 맞습니다. 그런데 달러에 투자했거나 금에 투자했거나 채권에 투자했다. 네. 이런 안전자산이 지고 위험자산이 날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코스피가 뭐 한때 2,500선, 코스닥은 8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어요. 네네. 최종 이 종가를 봤더니 종합주가 지수는 한 21%, 네. 코스닥은 26%나 뛰었다는 겁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에서 6조 넘게 국내 주식을 사들어서 지수 상승을 주도했는데 가장 큰 건 이 박스피라는 오명.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저점을 2,000을 못 넘는다. 예, 고점을 2,200선 사이에서 갇혀서 오도 가도 못했는데 그 천장을 뚫었다라는 거. 네.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근데 다소 아쉬운 대목은 삼성전자 SK 독주였다. 그렇죠. 이걸 빼게 되면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네. 바이오주의 네. 일부를 일부를 빼게 되면 여전히 체감지수가 낮아서 개인들이 돈을 벌긴 벌었는데 일부만 벌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맞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좋아졌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이 관련된 얘기죠. 그런데 좀 쏠림 현상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앞서 인터뷰도 했고 아차상도 스스로 주셨던 부분. 자, 비트코인 이거 올해 정말 핫 이슈였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신조차 우리나라를 그라운드 제로 이 투기의 진원지로 꼽으면서 한국인들의 투기 성향을 연일 대서특필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 인구가 200만 돌파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3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 어제 또 정부가 투기 근절 대책 발표했습니다. 네네. 가상화폐 실명제하겠다. 심지어는 가상화폐 폐쇄까지도 검토하겠다. 가장 강력하게 나오니까 갑자기 모든 가상화폐 가격이 두 자릿수 넘게 맞습니다. 떨어진 겁니다. 이걸 또 외신이 또 대서특필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이 가상화폐를 좌우하고 있다라는 네. 건데요. 가상화폐 전망은 극과 극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1,000달러, 100만 원대로 추락할 것이다라는 비관론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아니다 10만 달러, 네. 1억 원 이상 치솟을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전망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분명한 건 저는 이제 아차상을 뒀지만 후회하지 않는 게 어떤 제야도 한 곳으로만 오른 제야는 없다는 겁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그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건 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어떤 것이든 안정화될 텐데요. 그 방향이 위인지 아래인지 그건 사실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많이 쏟아낼까 싶을 정도로 정부가 아예 초반에 힘을 실었는데 이것도 주요 이슈였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대책 정부가 이제 특유의 전쟁이죠. 6번 발표했어요. 네. 이 가운데 파리 부동산 대책은 가장 강력했습니다. 맞습니다.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대출 규제 다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6주 천하였습니다. 네. 6주 동안 한 달 반 동안만 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였는데 강남 재건축 시장이 또 들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 없다. 왜 수요 억제만 하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되니까 뭐 공공임대주택 확대하는 주거복지 로드맵,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주택자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네. 여전히 매도할 건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되려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같은 입지가 좋은 지역의 집값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맞습니다. 지방이나 입주 물량이 많은 수도권 일부의 경우에는 입주 폭탄입니다. 네. 여기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내년은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거래 절벽, 네. 거래가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고 있고 이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보유세를 만지고 있지만 지금 운목에서는 뭐 찬바람이 불다 못해 얼어붙는 상황도 있다라는 것, 이 다양성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금리 인상 같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내년에도 계속 함께해 주실 거죠? 네. 내년에도 개근상을 기대해 보면서 다양한 이슈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자, 상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연들 많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 상을 드린 분도 있습니다. 1488님, 투명 정치 턴어라운드 기여상. 예, 정치가 좀 다시 맑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여하는데
상을 줬다. 예, 기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재밌는 상도 주시고요. 3151님은요. 배달하시는 분이신데 식사를 거의 못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밥상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정말 많은 사연들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또 주변에게 또 아는 분에게 어떤 상을 주고 싶으십니까? 생생경제 대상 오늘 참여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 받아야 될 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들입니다. 똑똑한 소비자들이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부터 시작해서 살균제 달걀, 살충제 달걀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고요. 이때마다 사실 소비자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나 또 정치 환경, 국가는 아직 좀 소비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응할 만한 조건들 미흡하죠. 만들어내지는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2017년 마지막 생생경제 인터뷰로 새해 이런 부분들 좀 달라졌으면 하는 중요한 이슈 저희가 한번 꼽아봤는데요. 바로 소비자라는 세 글자의 이슈입니다. 오랫동안 경실련 사무총장 역임하셨고요. 새롭게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죠. 고계현 총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케미컬 포비아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익숙해질 만큼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달걀 올 한 해 정말 휘감았었습니다. 올 한 해 한국 사회 소비자들 정의해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우리가 개발연대 시대의 소비자가 이웃 창출에 대한 수단 내지는 대상화 됐었는데. 네네. 지금 최근에 이제 생리대 문제나 달걀 문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보면 여전히 그런 시기를 넘어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소비자가 왕이라고 하나, 시장경제의 왕이라고 하나, 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왕이 아닌 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7년까지 한국 사회의 소비자는 왕이 아니라 봉이었다. 이렇게 지금 정리할 만큼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 여러 분야 또 제도, 경제 많이 손대고 있는데 이런 폐단, 문제점 개선하려고 하는데 소비자 주권 보호, 소비자 목소리 측면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소비자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집단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대선 때도 나왔죠, 네. 예. 그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같이 이렇게 수백 명이 죽고 또 병을 얻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수없이 많기 때문에 네네. 다수의 피해자들을 이제 쉽게 개인이 권리구제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렵죠. 수년씩 걸리고. 네. 그래서 동일한 사안의 경우에는 몇 사람이 대표 소송을 하면 그에 연관된 사람들은 다시 공동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 했는데 네네. 현재까지 국회에서 정부 차원의 입법의 노력이나 국회 차원의 여당에서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부재한 상황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적폐청산을 또 얘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경제민주화나 또 시장경제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네. 그런 문제의 출발은 시장경제의 주체인 소비자의 권리 획득이 불가능한 구조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결국은 시장경제를 투명하고 또 경제민주화가 되려고 그러면 이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하고 또 피해를 받으면 적절히 구제할 수 있고 네. 또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소비자가 온전히 상품이나 재화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만 조건이 만들어지면 네네.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불공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스스로 선택해서 배제하거나 시장에서 징벌을 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기본들이 지금 우리 소비자 기본법상에는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실효적인 제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집단소송 제도랄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것 선진적인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소비자 권리 구제 보호가 왜 그림의 떡일까요? 여러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가까운 사례가 지금 아이폰 성능자 같은 경우에 미국은 이미 집단 소송을 하고 있고요. 한국도 보니까 한 법인이 모집하니까 10,000명 이상 모였다고 하는데 네네. 이거 사실 지금 국내에서는 잘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미국 쪽 소송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일종의 소비자 권리 부분이 배제되어 있는 지역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폰 문제뿐만이 아니고 죽음의 다카다 에어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죽음의 에어백이라 그래서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주로 장착했던 에어백인데요. 네. 세계 각 나라가 이게 납품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만 대가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스토브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리콜 결정을 강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배치하긴 했지만 자체히 뭐 리콜 결정을 했지만은 여전히 지인 같은 경우 14만 대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가나 정부가 이런 문제가 어디서 기인하는지 그리고 또 필요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취하고 또 정부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스스로 소비자 스스로가 소비자 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소비자들 함께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이 빨리 정착이 되고 작동이 돼야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안 되겠죠. 예, 자, 기업은 경제력이 있습니다. 힘도 있죠. 그런데 소비자들의 힘은 바로 정부와 국가, 정치권이 만들어내는 제도일 겁니다. 지금 시장 경제는 잘하는 기업들은 살아남고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되는 건데 이런 경우를 보면 좀 아직도 아까 개발 시대를 말씀하셨지만 좀 기업의 경제적인 육성, 뭐 기업의 활동 이런 부분에 좀 무게추가 쏠려 있어서 이렇다. 여전히 그 정부 정책 당국이 아마 문재인 정부도 그 아직까지 그 범죄를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여전히 성장 중심의 경제 논리랄지 그리고 또 성장 중심이라는 게 기업의 어떤 그 성장을 통해서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 파이를 키워나가는 이 전략 패러다임을 개발연대 패러다임을 확 뛰어넘는 비욘드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주체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이제는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전히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우리 소비자 기본법에 그 소비자 기본 권리로서 이제 뭐 안전할 권리나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또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는데 제일 기본이 되어 있는 안전할 권리랄지 그다음에 피해를 받았으면 보상받을 권리가 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주체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기본권이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 것들을 방치하고서는 온전한 어떤 성장을 하더라도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고 그 성장은 불공정 성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더 선진국형의 변화를 시키고 또 그 안에서 또 그 소득주도 성장이랄지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이 출발이 그 경제 주체인 소비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데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참 정말 이 균형이 없는 상황 여러분들께서도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지난 겨울 광장의 민의가 정치 지형을 바꿨는데 소비자 관련된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올가을에 막 분주하게 시작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좀 그런 소비자들의 주권을 찾는 그런 모임들 만들어가고 있나요? 그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명한 소비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들이 훌륭한 그 시장에서 제대로 된 선택만 하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그 소비자들이 여전히 우리 그 사회에서 본인이 시장 활동에서 침해받고 권리를 침해받고 또 손해를 보는 부분이 감수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잘못됐지만 나 혼자 그냥 그래 뭐 욕 한번 해버리고 지나쳐버리는데 이게 국민 전체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 그런데 침묵하거나 내지는 포기하지 말고 이 저희 소비자주권 같은 이런 단체에 적극적으로 녹화하고 제보하고 이렇게 해서 권리를 찾는 그런 노력들이 같이 배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말 작은 것도 좋고요. 큰 것도 좋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이 소비자의 정당한 지위를 찾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2017년 한국 사회 소비자는 왕이 아니라 봉이었다 이렇게 좀 슬픈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소비자청 제안 같은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요. 정치권에서 내년에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어떻게 희망하시는지 얘기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소비자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구두탄 내지는 명분적 차원의 주장만 할 게 아니고 정부나 국회가 좀 소비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여야를 넘어서서 좀 이렇게 노력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가 돼서 우리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말 그대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한 해가 2018년이 되었으면 기원해 봅니다. 예, 주인 스스로 주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소비자 문화 경제가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고계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올해 마지막 생생경제라 그런가요? 또 여러 상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슈퍼 가정주부상 1187님이신데요. 제 집사람 1년 내내 힘들게 살림하고 가정 지켜줘서 슈퍼 가정주부상 주고 싶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정말 상 받으실 만하네요. 자, 상 받을 만한 코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발로 뜨겁게 경제 현장 뛰어다닌 코너 바로 경제의 소리인데요. 김미란 경제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본인 스스로에게 상을 주신다면 어떤 상을 주겠습니까? 최우수상을. 최우수상. 아주 단순한데 아주 강력하네요. 네. 저는 2년상. 네, 앞으로 계속 2년이 많이 생기시길 바라며, 예. 네. 지난주 방송에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셨죠. 남자친구. 자, 오늘 어떤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네, 연탄 나눔의 봉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 연탄이요? 요즘도 연탄 쓸까 싶긴 한데, 예, 어떤 거죠? 네,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연탄이지만, 아직까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삶의 일부분이고, 또 사랑의 온기 같은 건데요. 네. 연탄 은행은 우리나라 최초로 연탄 봉사를 시작해서 올해 19년째 빈곤층 분들에게 연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과 단체만의 후원으로만 연탄을 마련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따뜻한 온기를 담은 연탄 나눔의 현장을 소리로 같이 들어보시죠. 알아 찰찰! 야! 자, 출발! 빨리 오세요. 한 번이나 더 가져갑니다. 자,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열심히 합시다. 네 장씩 가지고 가십니다. 야, 이거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소리입니다. 네, 이날 찾아간 곳은 인천시 부평구 산곡일동인데요. 네. 연탄을 떼는 집이 250가구 정도가 됩니다. 도시개발 환경지역으로 곧 재개발이 들어가는데요. 형편이 어려워서 아직까지 이사를 못 가신 주로 7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네. 단독 주택의 형태로 집들이 많이 낙후돼 있고요. 난방 시설이 제대로 보호돼 있지 않고 또 벽 같은 것도 많이 허물어져 있어서 외풍이 심한데요. 네네. 이런 집들은 석유 보일러를 해도 춥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연탄은 방 전체 열을 나게 해서 겨울 난방으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다른 연료보다 좀 싸기도 하고요. 서민들한테 아직도 필요한데 언제 연탄을 많이 쓰시나요? 네,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연탄 공급이 필요한데요. 네. 가장 집약되는 시기는 11월, 12월, 1월까지고요. 네. 실제로 연탄이 3월에서 4월까지는 들어가야 그분들이 연탄을 받고 장마철이 끝나서 가을까지 떼신다고 합니다. 10월에서 3월까지 한 달 반 간격으로 같은 집에 3번씩 연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인천 연탄은행 대표 정성훈 씨에게 연탄은행의 역할을 들어보시죠. 우리가 11년 전에 인천 지역에 연탄 떼는 가구들이 있다는 것이 파악됐고 그 현장을 가봤을 때 연탄 떼시는 분들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상황을 보고 이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에 31군데 지역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16만 9천 가구 정도를 수수 민간 자원을 통해서 저희가 10월에서 4월, 강원도는 한 5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단체나 봉사자분들이 당일날 할 연탄들을 기부를 하고요. 연탄은행이 하는 역할은 중간에서 대상자를 잘 선별해 두었다가요. 연탄과 모든 재반 준비를 미리 해 두었다가 이제 현장에 오시면은 기부한 연탄을 봉사 장소에서 만나서 직접 집으로 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안내해주고 여름에 전수조사를 해요. 1562가구를 선정을 해서요. 그 가구들은 이제 도와줘야 된다. 선별을 해요. 창고가 크질 않아요. 한 번 들어갈 때 300장, 혹은 200장에서 3회를 들어가서 겨울 동안 이제 연탄을 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드리고 있죠. 네, 대충 숫자가 나오는데 한겨울 나려면 연탄이 얼마나 필요한 건가요? 네, 한 가구가 겨울을 나는데 아궁이 연탄 2개 기준으로 1,100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궁이 하나가 방 하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방이 2개인 집은 아궁이 2개가 필요하고요.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집들은 보일러통 안에 연탄 6개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탄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12월 기준으로 연탄 한 장 가격이 소매가로 700원 정도가 하는데요. 네. 도매가가 660원 정도로 작년 대비 90원이나 많이 올랐습니다. 개인적인 수익은 발생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단체에서 2,000장을 기부하겠다 하면 현장에서 2,000장을 직접 다 봉사하고 가서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다고 굉장히 합니다. 굉장히 투명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추위 속에서 연탄 봉사 그거 검정도 얼굴에 막 묻고 힘들지 않을까요? 네, 연탄의 이 무게가 한 장당 3.6에서 3.8kg 정도 신생아 정도 되네요. 네, 보통 지게 연탄 넉 장까지 지게 되면 15kg 이상이 되는 건데요. 네. 이 2시간 동안 계속 짊어진다는 건 굉장히 힘든 봉사인데요. 네. 이날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과 농협 직원들이 함께 나눔을 했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연탄을 정성껏 쌓고 배달을 했는데요. 소감을 좀 들어보시죠.
우리 주변에 도심에 이런 데가 있다는 걸 저도 오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연탄 내장 무게 얼마 안 되지만은 그 무게 이상으로 마음의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추워도 일단은 저희가 다 온 힘을 같이 모아서 하는 거니까 훈훈한 건 있어요. 다들 따뜻하게 비옷 같은 것도 또 챙겨 입고 하니까 그렇게 추운 거는 못 느꼈고요. 그 어르신들 사시는 게 벽 같은 것도 다 허물어져 있는 상태 이런 거를 이제 봤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지게를 매는 분도 힘들었지만 하나하나 잘 쌓아야 오래도 가고 잘못하면 기울어지면 쓰러지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쌌습니다. 쓴 힘보다는 보람이 더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00장 오늘 공급해드렸는데요. 집에 200장씩 해서 10가구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2시간 넘게 했습니다. 하나도 안 추웠어요. 더웠어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평지니까 좀 덜 힘드네요. 그래도 땀은 많이 나네요.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자주 하면서 이웃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보람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연탄 떼던 시절에는요. 연탄광에 연탄 가득 차 있으면 정말 겨울이 훈훈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분들 좀 주의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연탄을 떼는 집들이 거의 반듯한 집들이 없는데요. 아하, 창고 네. 자체도 바닥 기울어져 있고 봉사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쌓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 봉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표 정성훈 씨에게 자세히 들어보시죠. 네. 연탄 봉사를 두 가지를 주시시켜요. 첫 번째가 연탄 봉사하고 나서 우리가 왔다 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탄 봉사는 자체가 까맣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걸 굉장히 주제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게를 지는 거거든요. 한 해 그냥 한번 행사를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냥 저희를 통하지 않고 하는 벽에다 묻혀놓고 그리고 동네를 다 더럽히고 가는 게 많이 봐요. 연탄 봉사가 겨울 봉사 아이콘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안타까워요. 사실 가보면 현장을. 그러면 누가 쓰느냐? 할머니들이 결국 다 그 청소하거든요. 봉사도 시작할 때 마음, 과정,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받는 위치가 아니라 주는 위치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드리는 마음 자체로 기쁨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니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네, 민아 씨 연탄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네, 어떤 꺼트면 안 됩니다. 이게 다시 펴기가 어렵거든요. 항상 켜둬야 되는 저도 어릴 때 연탄을 많이 떼서 기억이 나네요. 네, 앞으로 연탄은행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나요? 네, 도시가 재개발되면서 연탄을 떼는 집들이 점점 없어지고 사라질 때까지 연탄은행이 존재하고요. 또 의무를 다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담당한 1,562가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연탄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신다고 해요. 네. 그분들이 사서 쓰지 않도록 필요할 때 적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겨울 유독 많이 춥습니다. 어르신들이 추위에 몸이 상하지 않고 마음과 따뜻하게 잘 마셨으면 바랍니다. 안도현 씨는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번 따뜻한 사람이었느냐라는 시인데요. 정말 좋은 취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미란 경제캐스터였습니다. 네, 2017년 생생경제 대상. 좀 시상식 분위기 났나요?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많은 상을 주셨습니다. 3765님 재기상. 저 아이셋 아빠인데요. 목 디스크 극복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재기상을 스스로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2209번 쓰시는 분은요. 우리 막내딸 6학년인데요. 용돈 아껴서 정기 후원도 하고 1년 모은 저금통 동전 털어서 이웃 성금에 3년째 기부하고 있습니다. 마음 착한 상을 주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대상 드리고 싶습니다. 2209님도 행복하실 것 같고요. 정말 막내딸 너무나 착하네요. 또 4399님 저는 국민 모두에게 최선상을 주고 싶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2017년을 살아왔으니까요. 2018년도 화이팅 하셨는데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재밌는 상도 있습니다. 8662님 내년에 결혼합니다. 결혼 준비하며 리액션 하느라 고생한 예비신랑에게 영혼 없는 리액션상을 주고 싶네요. 참 일하면서 결혼 준비하면서 힘드셨을 거예요. 영혼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영혼 없는 리액션상 주고 싶다라는 예비신부님 사연도 감사드립니다. 2737님도요. 제 몸에게 상을 주고 싶습니다. 한 해 너무 혹사했어요. 고생 많이 했다고 좀 상을 주고 싶고요. 제발 불씨 조심하시고 불 나지 않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게 모두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해 주셨네요. 또 저에게 상을 주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늘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고 함께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상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분들 오늘 모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2017년의 생생경제 끝인데요. 끝의 다음은 뭔지 아십니까? 시작입니다. 저는 2018년 시작하는 날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생생경제 김우성 PD였습니다.